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부터는 우리 행정이론 중에서 인간주의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인간주의라는 것 자체가 조직 내 인간,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즉 비공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사회적인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중심적인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사회심리적 존재라고 봤던 것처럼요. 2번 선지 보시면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 이거는 테일러죠. 그러니까 이건 관리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비경제적 요인, 마찬가지로 비공식 요인에 들어가고요. 4번 선지도 비공식 집단, 그리고 5번 선지 의사소통과 리더십이라는 것도 다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이론에서 리더십론이라든지 의사소통에 관한 어떤 주제들을 다 한번 배웠었는데, 이러한 연구가 시작된 이유가 이런 인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 시간과 동작 연구는 이건 테일러에 대한 얘기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과 관련이 있다? 관리주의하고 연관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은,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은 관리주의하고 인간주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바로 1번 조직의 생산성 강조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보면 관리주의가 있고 인간주의가 있어요. 그럼 얘네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생산성을 강조해요. 인간주의는 비공식적 요인에 초점을 둬서 생산성을 올리자.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구조에 초점을 둬서 생산성을 높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조직을 폐쇄체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에 사기를 중시한다. 인간관계론이고요. 경제인으로 인간을 간주한다. 관리주의고요. 4번에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중시한다. 당연히 인간주의가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3번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을 폐쇄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의 조건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무튼 폐쇄적 관점이다. 조직의 기술적인 구조적 측면을 중시한다. 자, 구조적 측면을 중시한다라고 했죠. 공식적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구조를 강조한 이론은 뭐다? 관리주의가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3번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나 인간의 복잡한 면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론에서 쉐인의 인간관을 갖다가 배운단 말이에요. 이 쉐인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을 4가지로 타이폴로지로 구분을 해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죠, 이 사람이. 일단 첫 번째, 관리주의에서 언급했었던 경제인, 그리고 인간관계론에서 언급했었던 사회인, 그리고 자아실현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독특한 거 하나 제시하죠. 복잡 다양한 존재다. 복잡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쉐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거는 인간주의가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 4번. 조직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을 중시해서 조직 목표와 구성원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직 목표하고 구성원의 목표를 가급적 일치시켜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여줘야지만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아지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행태주의. 제가 이론 시간에도 봐드렸던 건데 이 행태주의라는 것은 과학성을 강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관리주의가 있고요. 이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판한 요지는 뭐냐면은 공식적, 그러니까 비공식적 요인을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간과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또 행태주의가 돼요. 행태주의는 관리주의를 어떻게 비판을 했었냐면은 실험을 통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검증을 하지 않았다. 실제 실험하지 않았고 그냥 대충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주의는 행태주의에 영향을 준 면이 있어요. 인간주의에서 메이오라는 사람이 호손 실험을 진행을 했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냈죠. 그런 것처럼 행태주의도 이러한 실험을 통한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다음 중 행태주의 특징이나 주장 중 옳지 않은 것은 행태로는 규범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의 연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규범적이다라는 거는 가치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건 틀렸고요. 질적인 연구도 틀렸고요. 양적인 연구. 그리고 사실적이고 양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냥 얘는 과학성 강조한다는 뜻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태주의는 뭐다? 과학성이에요. 자, 2번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 중심이죠. 현상을 연구한다. 자연현상과 사현상은 동일하다고 보는 논리실증주의 방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던 이 연구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회현상에 도입한 사람이 사이먼이 되겠다. 자, 4번에 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양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분석. 여기서 미시적 분석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점을 두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사회현상 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많으니까는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서 확률적인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해 현상을 분석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사이먼이 주장한 행태과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직 및 소속 구성원의 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인간의 행동이죠. 근데 이제 행동이긴 한데 조건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탐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의 측면을 중시한다. 행태주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했어요. 이 과학성을 탐구하고자 한 거죠. 법칙을 발견하려고 한 건데 이 행동이라는 거는 대단히 많아요.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제가 봐야 한다고 했었죠. 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행동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행동의 유형 중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동의 유형으로 봤고 사이먼은 특히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에 논리실증주의고요. 4번에 원리주의 접근을 중시한다. 자, 여기서 원리주의는 관리주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리주의에서 어휘과 균lik을 공부했었는데 어휘과 균lik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4대 원리라는 것을 제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의를 원리주의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시하지 않고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후기행태주의로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봐드렸던 이 개념 간 관계가 있는데요. 이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합니다. 후기 행태주의가 이 행태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치 연구 배제죠. 가치 연구를 배제해서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상실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 문제 해결에 소홀해질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잘 해결 못했잖아 라고 후기 행태주의를 주장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주의를 비판한 면이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보겠습니다. 1번에 다음 중 후기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은 사회 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정책 처방을 중시한다. 처방한다. 사회 문제를 처방한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정책적인 처방을 중시한다.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라든지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다라고 시험에서 보거든요. 자, 2번에 가치지향주의다. 가치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3번에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경험적 접근을 중시한다. 요거는 행태주의가 되는 거죠. 4번에 신행정론이나 정책과학의 견인차가 되었다. 정책학에 영향을 미친 면도 있고요. 신행정학에 영향을 미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중 현실 적합성의 신조 및 실천과 가장 관련 깊은 사항은 이건 너무 쉽네요. 바로 후기행태주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정답을 체크는 했는데 제가 간단한 설명 좀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아까 후기행태주의가 있었어요. 이 후기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행정학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후기행태주의랑 신행정학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자 이런 얘기를 행정이론 수업 때 수업을 했었고, 후기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자체를 데이비드 이스턴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스턴이 내세웠던 주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실 적합성의 신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연구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적합성이라든지 실천이라는 표현은 어떤 개념이랑 연관이 되는 거냐면은 기술성을 강조한다는 표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신행정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신행정학하고 현상학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행정학은 후기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고, 여기 뒤에 나온 현상학이라는 것은 신행정학과 후기행태주의에 영향을 미친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갈게요. 자, 1번에 신행정학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신행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기행태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보는데, 보시면 여기서 1번에 나온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랑 가까운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직의 인간화라는 것 자체가 탈물화예요. 탈물화를 강조한다.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를 비판한 면이 있습니다. 신행정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중시했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참여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관료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냥 하나의 부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인간화, 탈물화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또 이런 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행정학이라는 것은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현상학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고 하면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존재다라고 봅니다. 근데 관료제는 사람들끼리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주고 담아서 의사소통하기가 힘든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하나의 부품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탈물화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걸 갖다가 조직의 인간화를 주장한다. 사람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의 대응성,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형평성,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했었던 방향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행정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후기행태주의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만의 키워드를 제가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인종차별로 인한 흑인폭동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형평성 추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이라는 게 있죠. 국민 중심에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국민의 참여, 구성원의 참여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의사소통을 잘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신행정학이 되는 거고요. 7급 수준으로 약간 어렵게 공부를 하자면 이 사회적인 형평성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프레데릭슨이다라는 것도 챙겨둡니다. 됐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왈도, 마리니, 프레데릭슨 등이 주도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아까 그 프레데릭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형평성 같은 거, 그리고 신행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노브룩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창이 되었습니다. 이론 수업 때 배웠고, 이번에 기업식 정부 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나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어떤 행정이론이다? 이거 NPM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 다음 3번, 행태주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가치 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후기 행태주의랑 내용이 비슷한 거죠. 4번에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이게 고객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의 확대를 주장했다. 참여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를 중시한다. 고객 중심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3번,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1원론보다는 정치행정 2원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틀렸죠? 요거는 1번이 바로 정답이고 신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정치행정 1원론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 문제 해결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정부가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적극적 행정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활동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2원론보다는 당연히 이론론 관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적실성을 강조하고 적실성 있는 연구, 그 다음에 고객 지향성이 있고요. 참여 같은 거 강조한다. 이게 그래서 3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선택론으로 들어갈게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개념도를, 구조도를 이제 그려나가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신행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신행정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적어 보면은 고객 중심이라는 게 있고 참여라는 게 있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다.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기행태주의와 신행정학에 영향을 준 게 현상학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공선택론은 관리주의의 영향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죠.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은 관리주의를 왜 비판했다? 집권화를 비판을 했죠. 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 관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조직구조 자체가 관료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관료제라는 조직구조 자체가 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공선택론은 이런 관리주의의 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이게 왜 비판했냐? 이렇게 보면은 집권화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사익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공무원도 일반 사람이고 공공선택론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결정권 줘봐야 사익 추구하게 된다.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민의 선호를 반영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공공선택론이다라는 거를 그래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보면은 1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 자, 이러한 누적된 개인의 기득권, 이 기득권 세력을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진 자. 기득권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옹호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했던 시기 자체가 1973년도에 오스트롬이 도입을 해요. 물론 그 전에 경제학자가 창시했습니다마는 70년대 자체가 정부 실패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부 사이즈가 줄어지도록, 그러니까 정부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장 기제의 활용을 찬성하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수익자 부담주의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익자 부담주의 자체가 가진 자가 유리한 거잖아요. 돈을 낸 사람이 서비스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2번 공공선택론은 공공재공급에서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적용한다. 이거 만약에 정치학적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경제 수학을 활용합니다. 3번째, 공공선택론에는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가, 이거 관리주의죠.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그러니까 집권화를 대단히 비판하고요.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선호하는 게 공공선택론입니다. 4번에 공공선택론은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의사결정만 다 나눠주고 나서 그들끼리 경쟁을 붙이자. 그게 더 낫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빵해줘봐야 다 사익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갈게요. 2번 문제. 에로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에로우 얘기는 참고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참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한번 잠깐 거기 계셔도 됩니다. 카메라 딱 머물러 계시고요. 공공선택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모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들이라는 건 한두 가지는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에로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티부가설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니스카는 예상극대화 모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에로우라는 사람은 불가능성 정리라는 거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에로우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선거제도라는 건 나는 없다라고 본다.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되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똑같이 지니고 있는 제도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 걸 갖다가 에로우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로우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의 기본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투표제도, 선거제도가 되는 기본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집단의 선택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정직한 투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후보자가 다 있잖아요, 선거에는. 그래서 후보자가 뭐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각각의 나의 선호가 다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선호 체계대로 그대로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에 당연히 선택을 할 때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3번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독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4번에 두 대안에 대한 개인의 선호 순위는 두 대안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호, 대상에 대한 선호라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즉, 다른 제3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려하여라고 하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고려하지 않고 결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후보자 A, B, C, D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선호 체계가 있었잖아요. 1, 2, 3, 4 분명했습니다만은 근데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합친다든가 얘가 이제 기권한다든지 이런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칠게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선호 체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더라. 현실에서 이런 거를 에로우가 관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 체계는 바뀌면 안 되고 유지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이제 티부가설 얘기가 나왔죠. 티부가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간의 그 경쟁을 통한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티부가설 자체가 세뮤얼슨의 공공재 공급론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나온 모델입니다. 세뮤얼슨의 공공재 공급론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공공서비스 공급을 주장을 했었어요. 왜? 주민의 선호를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가 알아서 공급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지 말고 티부가설은 주민의 선호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알아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분권적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주민의 선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발로 하는 투표로 알 수 있어. 주민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있는 거예요. 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급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의 파급 효과 및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가 이론 시간 때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A라는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지방정부는 이 안에 이제 주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주민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B라는 지방정부도 주민들한테 지방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갖다가 B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돼야 될까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자기가 공급받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요. 4번,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 게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티부가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은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는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 실패가 발생한 다음에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진하려는 선진국에서 나타난 개혁 운동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기된 대리인 이론. 이거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신공공관리론에서 왜 나왔냐면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중에 하나가 대리인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거래비용 이론이 있고 또 다른 게 공공선택론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론적 배경이라고 했었죠. 대리인 이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다. 이기적인 존재임을 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리인 이론 자체도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에요. 대리인 이론 자체도. 그래서 이 인간은 다 자기이익 추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비용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2번,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정보 보유량이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주인한테 대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주인은 그래서 항상 이 대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리 손실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역선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처방을 제시하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정보의 균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대리인 이론입니다. 4번에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 2번, 기업가 정식과 기업 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오스본과 개블러. 자, 정보 재창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우리가 NPM이라고 있어요. 이 NPM은 뭐랑 같다고 제가 가르쳤죠? 정부 재창조론. 이거 오스본과 개블러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OC 전략이라는 것도 있죠. OC 전략은 누가 제시한 거다? 오스본과 플라스트릭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다. 자, 1번. 촉진적인 정부, 노적기보다 방향잡기 역할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NPM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센터에 정부가 있고 핵심적인 기능은 정부에서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 위탁해서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시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권한 부여보다 서비스 제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 부여를 강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야 이건 너희가 공급해라. 너희가 공급해라. 분권화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공공선택론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거든요. NPM이란 이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권한부여 강조한다. 3번, 경쟁적인 정부, 경쟁을 허용한다는 거죠. 분권화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4번에 고객주의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 만족을 대단히 강조했던 것이 NPM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많은 내용을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 아까 공공선택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공선택론에 영향을 받아서 두 개의 이론이 나온다. 이 얘기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수업 때. 대리인론이 있고 거래비용론이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가 NPM에게 영향을 준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PM은 이 이론적 배경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공선택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권화를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대리인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거 인정을 합니다. 거래비용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산 방식에 있어서 민영화, 민간위탁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NPM이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NPM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NPM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터에 정부가 있어요. 정부. 그래서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아닌 시장과의 협업관계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정부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다가 위탁을 하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이 시민사회 참여를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 3자, 세 개의 주체 간의 협업을 대단히 강조하는 게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우리가 이들 간의 협치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협치를 한다. 이게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NPM이라는 것 자체가 비판을 하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그게 이제 Old Public Administration이죠. 이게 이제 900 관리예요. 900 관리.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관리주의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은 이렇게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으면은 바로 정부가 국민한테 서비스를 자기 혼자서 다 공급을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NPM하고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이 900 관리는 자기가 혼자 다 한다. NPM은 시장과 같이 한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주체가 함께 한다. 이러한 관리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면 참 좋아요. 들어갈게요. 뉴 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4번 선지 보시면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협치체제다. 4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지금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NPM이죠. NPM은 어떻게 해서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 주도 기획과 조정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900 관리, Old Public Administration이다. 자,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경쟁이다, NPM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바로 4번이에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종자로서 관료의 역할을 강조한다. 관료라는 사람들은 중립적 조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다음에 이번에 분석 단위로 조직 내 연구를 강조. 이거 틀렸어요. 조직 간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큰 조직들 간의 어떤 협업 체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직 간 분석을 강조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조직 내에서 얼마나 능률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본다는 것은 NP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경쟁적인 작동 원리보다는 협력적이다. 네.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그 네트워크가 있었죠? 그게 네트워크예요. 자, 3번. 다음 중 신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시한다. 이거 NPM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과 경영이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입니다. 거버넌스는 그게 아닌 거죠. NPM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구성원 간의 참여와 합의. 네.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같은 경우 이 민주성을 대단히 강조해요.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니까. 3번 국가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양식을 통해서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여 공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동등한 협력자라고 보는 거예요. 5번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니지만 주의하세요.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사실 어떤 관리 방식이든지 능률성을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돈을 펑펑 써요.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죠. 능률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거버넌스는 NPM이 너무 능률성만 중시한다라는 걸 비판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번 미래국정관리에서 가이 피터스가 제시한 4가지 정보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이 거버넌스가 NPM을 비판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OPA를 비판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OPA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거버넌스 모형이 뭐냐면은 피터스 모형이에요. 이게 피터스 모형이에요. 피터스 모형은 제가 두 문자를 어떻게 가르쳤죠, 여러분? 피시신 탈참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모형, 신축 모형, 그다음에 탈규제 모형, 참여 모형. 참여 모형이죠. 여기 여자가 참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형을 제시했었고 이 네 가지 모형이 다 900 관리를 비판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탈규제적인 정부 모형은 정부 내부의 규제 철폐한다. 내부 규제를 철폐한다. 공무원분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규제가 너무 세다라는 점을 OPA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뜻. 그 다음에 2번. 참여 모형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은 시장 모형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3번. 시장 모형은 정부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네, 시장의 어떤 기제를 활용하는 걸 찬성합니다. 그다음 4번. 신축 모형에서 신축성이란 환경 변화 적응이죠. 거기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려는 기관의 능력을 말한다. 이런 내용들을 전통적인 관료제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5번을 보면은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버넌스 유형을 로즈라는 사람이 6가지로 구분했다고 제가 이론 시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다. 다만 이 6가지 내용 중에서 굿거버넌스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챙겨두자라고 수업을 했었어요. 굿거버넌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행정적으로 능률적이고 즉 NPM 체제를 행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한테 돈 빌려줄게 이런 대출 조건으로 제시한 어떤 명명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1번.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맞고요. 2번에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요건 그냥 일반적인 선제예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에 행정 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러면서 타당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재정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료재정 능력이라는 것은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 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로즈는 주장했다. 4번이 틀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왜 틀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PM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둘 다 이거를 섞어 놓은 것이 굿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또 대략 20문제를 한번 우리가 쭉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푸셨으면은 꼭 이 푼 부분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